2001년부터 매년 동짓날쯤에 홈리스 추모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짓날에 추모제를 진행하는 이유는 홈리스의 삶은 밤이 가장 깊은 동짓날과 같아 매해 이날 추모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12년 12월 22일 오늘부터 추모문화제가 열리는 20일 동짓날까지 열흘간을 2022 홈리스 추모주간으로 선포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홈리스의 때이른 죽음, 죽지 않아도 될 이유에 대한 죽음은 노숙인 복지의 허구를, 주거 복지의 허약을 가장 잔인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해 돌아간 홈리스를 추모하기에 앞서 홈리스를 둘러싼 제도, 정책, 사회의 대응을 점검하고 그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홈리스 추모제는 열악한 거처에서 삶을 마감한 홈리스 당사자를 추모하고 더 나아가 홈리스 복지 향상 및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열흘간의 2022 홈리스 추모 주간에는 추모제 기획단 내 각 팀, 총 4팀이 있는데요. 추모팀, 주거팀, 인권팀, 여성팀이 사업을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팀별 기조와 요구안을 각 팀별 활동가가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 발언으로 홈리스 행동의 상근활동가 성철 활동가가 추모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실 예정입니다. 생소하실 수도 있는 무용고 사망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추모팀은 성별, 성적 지향, 나이나 경제력, 가족관계의 정상성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의 애도할 권리, 애도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기조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시작으로 8월 20일 애도할 권리, 애도받을 권리, 가족 대신 장례, 시민단체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추모팀은 4가지 주요 요구를 가지고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애도의 지역격차 해소입니다. 누구나 사망한 장소와 관계없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무용고 사망자 장사 업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다 보니 공영장례 조례가 있는 곳과 없는 곳에 따라 애도의 지역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공영장례가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는 무용고 사망자의 장례를 치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여전히 빈소를 차리지 못하고 바로 화장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어디서 사망하느냐에 따라서 애도받을 권리와 애도할 권리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무용고 사망자 공영 장례 행정 책임을 국가 차원까지 확대했고 무용고 사망자 장례 지원을 장사지원센터 업무 내용으로 명시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애도의 지역격차 해소 위해선 지자체의 무용고 장례 공영장례 조례도 필요하겠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제도 정비와 정책 수립도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영장례 조례 부고 개시 및 사별자의 참여 보장을 요구합니다. 올해 3월 달이었습니다. 저를 많이 의지하시던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사실 그 할머니도 이제 무용고 사망자로 분류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할머니 장례를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공영장례 근본적인 목적은 고인의 애도받을 권리와 사별자의 애도할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고인의 사망 소식이 가족과 지인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무용고 사망자들을 위한 부고 안내는 제도적으로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도 부고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연고자가 없는데 부고를 왜 알려야 하냐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사실 무연고 사망자 같은 경우에 직계 비속 그리고 형제 자매가 없을 뿐이지 본인들의 이웃이나 종교단체 그리고 지인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 중에 연고자가 있으나 재정적인 어려움과 다양한 이유 때문에 장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시신을 인수해 장례를 할 재정적인 형편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위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의 애도할 권리 역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무연고 사망자 사망 후 산업 화장하기까지 평균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 소식을 들은 사람은 장례가 언제 있는지 알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고 개시와 함께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별자들에게 부고는 안내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공영장례의 취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무연고 사망자의 국가 통계 구축하는 것입니다.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 지원 체계의 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무연고 사망자 숫자의 단위 취합이 아닌 국가 통계로 관리되고 분석되어야 합니다. 2014년부터 매년 국회는 보건복지부에 무연고 사망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자료를 요청하면 그제서야 각 기초단체에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수기로 취합하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이 전자정부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정부도 전자정부 수준이 이 정도 되는 나라에서도 보건복지부가 4,000명도 채 되지 않는 현황을 집계하는데 한 달을 소요하고 이를 위해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국회의원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수기로 제출하고 취합한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고독사 통계도 국가 통계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의존하는 단순 취합 수준의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국가 통계로 구축해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책 수립과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연고 사망자 증가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무연고 사망자 증가 추세는 쉽게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무연고 사망자 정책은 오로지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 처리 또는 공영장례 지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증가 원인으로 1인 가구 증가와 가족 구조의 변화를 꼽고 있는데 법률과 혈연과 가족은 있지만 그 가족이 재정적 어려움과 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장례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는 법률원과 혈연인 가족이 장례를 치르기 어렵다면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는 장사 업무 안내에서 전통적인 혈연 중심의 가족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 발생 등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사망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사망 후의 장례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생전 자기 결정권 보장을 한다는 차원에서 개인적 친분이나 사회적 연대에 따라 장례 주관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는 경우 장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는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제는 이를 보건복지부 지침이 아닌 법률로서 더 구체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명시적으로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내 뜻대로 장례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설령 생전에 명시적으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생전 친밀한 관계에 사람이 있고 고인의 생전에 의사를 유치할 수 있다면 가족 대신 장례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를 하자면 저희가 12월 20일 오후 2시에 내 뜻대로 장례, 가족 대신 장례를 위한 몇 가지 쟁점, 애도할 권리, 애도받을 권리를 위한 공개자담회를 아랫마을에서 진행을 합니다. 많은 관심 가지고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연고 홈리스 사망자의 애도받고 애도할 권리 보장하라! 보장하라! 저는 거리 노숙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동자동 쪽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한 지 거의 20년 돼갑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노숙하는 사람들, 쪽방과 고시원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주거 제공 중심의 정책을 폈다면 저의 홈리스 생활은 이렇게 길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건너편 남대문 경찰서 뒤에는 옛 지명이 양동 쪽방촌이라고 불리는 동네가 있습니다. 500명가량의 주민이 살고 계셨는데 2019년 도시 정비형 재개발 계획이 확정되자 동네가 점차 비워졌습니다. 건물주들은 건물이 닳아 문을 닫는다, 형제가 어려워져 집을 팔아야 한다는 거짓말로 주민들을 내보냈습니다. 지금은 주민의 수가 200명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다행히 양동 쪽방 주민들이 주민회를 만들고 뭉치고 싸워서 시행사가 애초 계획에 없던 임대주택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절반이 넘게 쫓겨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이것저것 쪽방이나 고시원으로 흩어졌을 그분들의 무너진 삶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동대문 바로 뒤편에 있는 창신동 쪽방도 똑같은 꼴입니다. 여기도 2022년부터 도시정비형 재개발 절차가 진행되어 올해 계획이 확정됐는데 2020년 말 388명이었던 주민의 수가 2021년 말에는 235명으로 줄었습니다. 양동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건물주들이 쪽방 건물을 폐쇄하고 주민들을 퇴거시켰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비계획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고 주민들에게 주거이전비 보상을 해주면 건물주들이 가져갈 돈이 적어지니 개발이 시행되기도 전에 내몬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 서울시나 각 구청은 아무 대책도 안 내놓고 그냥 개인들 간의 문제라고 눈 감고 손 떼고 있습니다. 물어봅시다. 주민들이 가장 힘들 때 뒷짐지는 서울시 구청이라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민간개발은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공이 나서기를 바랬습니다. 우리는 작년 2월 정부가 발표한 동자동 쪽방 공공주택 사업을 환영했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를 발표한 국토부는 지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습니다. 공동시행자인 LH공사 사장이라는 자는 LH가 반드시 사업을 해야 할 당위성은 없다는 말까지 하고 다닙니다. 작년 국토부는 분명히 2021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지구지정을 완료하겠다고 했습니다. 내년 1월에는 주민들 임시이주와 공공주택 착공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 지금 어디 갔습니까? 국토부와 LH가 할 일을 내팽개친 사이 쪽방 주민들은 죽어갑니다. 그토록 가고 싶었던 임대주택에 가지 못하고 무연고 사망자 명단에 이름을 올립니다. 여름에는 비가 그친 지 며칠이 돼도 금일간 쪽방 벽에서 계속 물이 떨어집니다. 정화조가 역류해서 벽에서 똥물이 새고 나오기도 합니다. 겨울엔 화장실이 얼어 터지고 난방이라고는 전기장판 하나에 의존해 방 안에서도 입김이 서립니다. 그러나 건물주들은 어차피 개발될 건물이라고 수리 하나 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건물주들이 공공주택 사업보다 주민들의 주거권을 더 잘 보장해 주겠다, 아름다운 민간 개발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말을 믿는 주민이 과연 있을까요? 쪽방뿐 아니라 거리와 고시원, 만화방, PC방 등 여러 곳에서 홈리스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임대주택을 통해 홈리스 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주거 사다리 지원 사업은 그 이름값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계약 걱정이 없는 매입임대와 건설 임대주택은 끝도 없이 대가를 해야 합니다. 운 좋게 들어가더라도 지금의 생활권 근방에는 집이 없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내년 공공임대 예산을 5조 이상 깎겠다고 하니 더 죽어날 판입니다. 모든 홈리스의 죽음은 집답지 못한 곳에 살아서 생긴 죽음입니다. 열악한 주거가 병을 만들고 병을 키우고 명을 단축시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에 적절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십시오. 저 멀리 외딴 곳에 하세월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히 적절한 위치의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십시오. 힘없이 살다 죽어간 이들의 유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는 동자동 주민들에게 약 선이주, 선순환 방식의 공공주택 사업을 채택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요. 이를 속히 추진해야겠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복지 얘기할 때마다 약자 복지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서울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을 슬로건으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홈리스의 삶은 정작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부도 서울시도 거칠에만 할 뿐 빈곤에 대한 책임을 방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권리의 공백, 돌봄의 공백 속에서 거리와 쪽방에서 소천하신 홈리스 이웃들을 우리는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추모와 기억을 위해서 저 인권팀 활동가들은 홈리스 추모 주간을 선포하면서 다음과 같은 요구들과 함께 행동에 나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를 요구합니다. 한국은 인구당 병상수가 세계 1, 2위를 다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홈리스는 아직도 아파도 병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째는 홈리스 의료비 지원책인 노숙인 의료급여 일종을 부여받기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렇게 어렵사리 노숙인 의료급여 일종 자격을 받는다고 해도 갈 수 있는 병원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인데요. 코로나19가 이 모순을 극대화하면서 전국에 갈 수 있는 의료기관이 거의 전무한 상태가 되고 나서야 국가인권위는 보건복지부에 시정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한시적으로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놨는데 아직도 의료 공백은 여전합니다. 재난 등의 위기 상황에서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말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홈리스에게 건강은 일상이 위기입니다. 홈리스에게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병원이라도 갈 수 있도록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를 완전 폐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아가 의료급여 자격 조건을 완화하고 의료급여 보장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홈리스에 대한 차별 행정을 철폐할 것을 요구합니다. 홈리스란 이유로 공공시설 이용하지 못하도록 쫓아내는 일이 너무도 만연합니다. 앞서 사회자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난 국회 토론회 당시 홈리스 활동가가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데도 출입을 거부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따옴표, 이 국회 공무원이 말한 변명을 그대로 인용을 하자면 이런 복장을 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게 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곳곳의 공공장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역 공무원들은 홈리스가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바로 본인들이면서 고발 조치를 운운하면서 홈리스가 서울역에 머물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서울시 중구청, 서울시 파출소, 다시서기센터 이런 공권력들이 홈리스의 물품을 맘대로 폐기한 적도 있습니다. 가시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문제들은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적어도 공공기관이라는 곳들에서 지금처럼 빈곤 대책이 미비한 상황에서 본인들의 책임을 느끼지 못하면서 이러한 차별 조치들을 시행하는 것은 당장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현장의 필요와 요구에 따른 정책을 요구합니다. 지금의 빈곤 정책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없습니다. 빈곤을 개인의 탓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에 따른 차별과 배제의 도구가 되어 있을 뿐입니다.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홈리스에게 존엄한 삶을 보장할 것을 정부와 서울시에 요구합니다. 인권팀은 홈리스 추모제 기획단으로서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서 12월 15일에 서울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또 12월 20일에는 차별적인 행정을 거부하고 투쟁할 것을 선언하는 빈곤 차별금지 집단회를 엽니다. 가난하다고 쫓겨나지 않아도 되는, 가난하다고 아프거나 죽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추모하며 행동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언해주신 것처럼 지금 공공역사, 공공장소에서는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만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노숙인 진료회전 지정제도는 홈리스가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을 한정시켜서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홈리스에 대한 차별금지, 평등하게 치료받을 권리, 보장이 꼭 필요합니다. 구호를 외치면서 이어가겠습니다. 끝에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홈리스에 대한 차별금지, 평등하게 치료받을 권리 보장하라!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 완전 폐지하라! 여성 홈리스를 더 만나고 존재와 목소리를 드러내며 함께
힘을 모으고 싶습니다. 저는 홈리스 행동 인권지킴이 활동가이자 이번 추모 기획단 여성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현숙입니다. 우리 사회의 커다란 문제 중 하나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입니다. 모든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노인이 되어서까지 남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차별과 어려움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여성 홈리스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홈리스라고 하면 중년 남성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홈리스 문제는 남성 실직 가장을 중심으로 다뤄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시화되지 않고 있던 여성 홈리스는 홈리스에 관한 논의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에서 전국의 홈리스 수는 14,000여 명이었고 그중 여성은 23.2%인 3,300여 명이었습니다.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4분의 1도 되지 않는 숫자로 집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성 홈리스가 정말 적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른 조사에 따르면 거리 노숙 상태에 있는 여성은 찜질방, PC방, 만화방, 친척집 같은 곳들을 전전하고 돈을 조금이라도 내서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이 그래도 좀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곳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성이 자리에 머문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기 때문에 많은 여성 노숙인들은 공중 화장실이나 건물의 화장실 혹은 건물의 계단참, 건물 옥상 이런 곳에서 잠자리를 마련하거나 혹은 장기간 동안 숨어 지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실태조사 방식으로는 거리와 시설, 쪽방이 아닌 다양한 거처에서 생활하는 여성 홈리스의 존재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여성 홈리스의 수가 적은 게 아니라 소극적인 실태조사가 이들의 존재를 가리는 것입니다. 앞선 실태조사에서 거리 노숙 계기를 살펴보면 여성은 남성과 아주 다릅니다. 노숙을 시작하게 된 홈리스가 된 경로가 아주 다른다는 거죠. 남성들은 50%가량의 실직, 그리고 사업 실패, 이혼 및 가족의 해체 순이었다면 여성의 경우 실직은 5분의 1, 21%, 겨우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전체의 5분의 1. 그리고 질병 및 장애, 가정폭력, 이혼, 가족 해체의 순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성 홈리스의 42.1%가, 무려 42.1%가 실제로 정신질환 상태입니다. 이는 남성이 약 16%가 정신질환 상태인 것에 비하면 아주 높은 비율입니다. 홈리스에 이르는 경로와 거처 선택 기준, 그리고 필요한 서비스, 홈리스 상태에서의 경험은 성별에 따라서 아주 크게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홈리스 복지 지원 체계는 원칙부터 실행 전반에 있어서 성별 차이를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성별 차이에 기반을 두지 않은 상태입니다. 2012년 제정된 노숙인 복지법은 여성 홈리스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시행령 한쪽 구석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여성, 장애, 고령, 청년 등에 대한 보호 계획을 세워라 라는 정도의 문구가 하나 들어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2019년 개정하면서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기는 하였지만 구체적인 어떤 정책과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간 간과되어 왔던 성별 특성, 젠더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법률에 명시되는 것은 실제로 여성 홈리스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그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그들에게 구체적인 복지 정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구체적으로 정책화된 것은 여성 홈리스에게 보건위생물품, 아마 생리대 정도에 해당되겠죠.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는
것 말고는 어떤 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성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홈리스 지원 체계는 여성 홈리스를 더 보이지 않게 합니다. 성별 관점에 기반한 홈리스 지원 체계. 이런 상황에서 홈리스 상태에 놓인 여성들의 생존은 각자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각자 알아서 따로따로 흩어져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남자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머리를 깎거나 혹은 눈에 띄는 시간을 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료급식도 제대로 먹기 어렵고 잠자리도 더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시장이나 목욕탕, 화장실을 청소하고 잠깐의 잠자리를 확보하거나 돌봄 노동을 하는 조건으로, 누구 아픈 사람을 이제 돌봐주는 조건으로 그 집에 같이 그 집에서 숙식을 제공받는다거나, 근데 이제 그 양반이 돌아가시거나 뭐 병원에 입원하거나 하면 또 홈리스 상황이 되는 거죠. 혹은 기도원에 시설들에 여성 홈리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여성 홈리스의 상황들은 여성 홈리스에게 직접 묻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성들의 삶은 실태조사에서 잡히지 않고 정책 대상으로 포섭되지도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여성 홈리스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성 홈리스를 가리는 장막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 시작은 여성 홈리스의 실태를 온전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거리, 쪽방, 시설뿐 아니라 여성 홈리스가 겉으로 삼는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 뭐 아까 말씀드린 만화방이나 PC방이나 이런 데도 포함되고 찜질방 이런 데도 포함되겠죠. 그런 곳들을 실태조사의 범위에 포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 노동, 의료, 급식 등 홈리스 지원 전반에서 성별적인 관점을 가진 원칙으로 사업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점검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마련할 때도 성별적인 상황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질문 문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홈리스 행동을 비롯한 홈리스 추모제 기획단은 올해부터 여성 홈리스에 주목하는 활동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작년부터 이제 여성 홈리스, 우리가 그동안 활동하던 사람들이 주변에 만나온 여성 홈리스들의 구술 생애사 작업을 하는 것부터 여성 홈리스 관련 정책을 만들고, 우리도 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추모제 때도 또 여성팀 활동을 하자, 이런 계획들이 있었고, 작년 올해 계속 이어져 왔고, 올해 드디어 추모 기간에 여성팀을 만들어서 같이 추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모 기간에는 그동안 홈리스 생애사 팀과 여성 활동가들이 만나온 여성 홈리스 당사자들의 증언대회, 다음 주 월요일날 19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19일 7시 아랫마을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홈리스를 위한 정책 요구안 발표, 여성 홈리스의 주거와 생애 경험을 드러내는 전시회, 여기서 할 겁니다. 여기 추모 장소에서, 서울역에서. 모든 여성 홈리스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언니들과 더 만나고 싶습니다. 살아온 이야기든 지금의 어려움이든 서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저희가 더 배우고 더 가진 것이 있다면 언니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살아내느라 언니들이 갖게 된 언니들 속의 힘과 지식과 생존의 지혜를 배우고 싶습니다. 각자 원하는 자기다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언니들과 지지와 연대의 끈을 단단히 이어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언니들을 계속 찾아가겠습니다. 언니들도 우리를 찾아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여성 홈리스들을 위한 정책 요구안 3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마지막 문구만 같이 복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여성 홈리스를 위한 포괄적 실태조사 실시하라! 성별 특성 반영한 홈리스 복지 지원 체계 수립하라!
하나, 홈리스 정책의 성별 평가 체계를 마련하라.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성 홈리스가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여성 홈리스를 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장막에 가려져 여성 홈리스를 온전히 마주하는 방법은 현행 홈리스 정책을 젠더 관점으로 재편하는 방법뿐입니다. 네, 저희 뒤쪽에 이제 빨간 색깔 카펫이 펼쳐져 있는데요. 홈리스 기억의 계단입니다. 오늘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맞아서 서울역에 설치했는데요. 하나의 장미꽃에 적혀 있는 것은 서울 지역 비적정 거처 거리 쪽방 고시원에 올해 돌아가신 432명의 이름이 적힌 카드와 장미를 놓아두었습니다. 432명밖에 여기에는 두지 못했지만 사실 올해 돌아가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자회견 후에 잠시 거두었다가 19일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부터 20일 목요일까지 기억의 계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종식을 넘어 홈리스 차별과 배제가 종식된 세계로 함께 나아가자. 홈리스의 삶은 밤이 가장 깊은 동짓날과 같아 우리는 매해 이날 홈리스 추모제를 진행한다. 많은 홈리스의 때이른 죽음, 죽지 않아도 될 이유에 따른 죽음은 노숙인 복지의 허구를, 주거 복지의 허약을 가장 잔인하게 드러낸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 돌아간 홈리스를 추모하기에 앞서 홈리스를 둘러싼 제도, 정책, 사회의 대응을 점검하고 그의 개선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무연고 사망자, 홈리스의 사망자의 애도받고 애도할 권리 보장하라. 무연고 사망자 장사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공용장례조례 제정의 요구에 따라 애도의 지역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그나마 공용장례가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는 무용고 사망자의 장례를 치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여전히 무빈소 직장으로 장례가 진행되고 있다. 사망한 장소와 관계없이 누구나 존엄한 삶의 마무리가 보장되도록 정부가 사회보장으로서 공용장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애도하고 애도할 권리를 위해서는 공용장례 시 법적 연구자를 넘어 생전의 지인 등 고인을 애도하고자 하는 모든 사별자들이 장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고를 실행해야 한다. 나아가 무용고 사망자, 홈리스 사망자에 대한 통계를 만들고 분석하여 이들의 원인에 대한 장기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음, 주거 제공을 우선으로 한 홈리스 정책 시행하라. 모든 홈리스의 죽음은 집이 없어 생긴, 집답지 못한 곳에서 살아 생긴 죽음이다. 집이 없는 열악한 거처에서의 삶이 병을 만들고 병을 키우고 죽음에 이르게 하기에 홈리스에 대한 주거 보장은 가장 온전한 방식의 추모라 할 수 있다. 정부는 동자동 쪽방 주민들에게 약속한 선이주, 선순환 방식의 공공주택 사업을 속히 추진해야 한다. 이윤 확대를 위한 소유주들의 저항에 숨지 말고 지금 당장 공공주택 지구 지정을 선언하라. 이윤 확대를 위한 소유주들에 의해 쫓겨나는 개발지역 쪽방 주민들에 대한 사전 퇴거 예방 대책을 속히 마련하라. 새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의 10번째로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을 꼽고 쪽방 등 비정상 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 지원 강화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주거복지의 가장 강력한 수단인 공공임대주택 내년도 예산을 5조 7천억 삭감하는 반면 분양주택 구입 예산을 늘리는 역진적 예산을 편성하였다. 정부는 이와 같은 부자 편향 정책을 중단하고 시민의 주거복지를 책임질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즉각 복구해야 한다. 홈리스에 대한 차별 금지, 평등하게 치료받을 권리 보장하라. 거리 홈리스에 대한 공공장소 이용 제한, 노숙 물품에 대한 싹쓸이 철거와 같은 퇴거 조치는 팬데믹 시기의 방역을 빌미로 더욱 확대되었다.
행색이 비루하다는 이유로 국회와 같은 공공장소 출입이 거부되거나 철도와 지하철 역사에는 홈리스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게시물이 부착된다. 모두를 위한 공간인 공유지 구조물들은 홈리스의 출입을 막기 위한 철골과 가시 철망을 두르고 홈리스를 위한 복지 정책들마저 그들을 검열하고 비하한다. 홈리스는 지정된 의료기관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노숙인 진로시설 지정제도는 이들이 치료받을 권리를 제약하므로 물론 의료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환자를 고를 권리, 차별할 권리를 보장한다. 이렇게 제도화된 차별은 계속하여 홈리스의 건강권을 위협해왔고 감염병 시기 유행 시기에 커다란 의료 공백을 만들어냈다. 이후로의 홈리스 정책은 차별이 아닌 홈리스 권리에 기반한 정책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여성 홈리스의 존재 인정하고 젠더 관점의 정책 시행하라. 정부가 5년마다 시행하는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는 거리, 시설, 쪽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서울시의 매해 실태조사 역시 마찬가지다. 이와 같은 실태조사 대상지 선정은 안전을 위해 찜질방, PC방, 패스트푸드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등등 다양한 이용시설을 위탁하는 여성 홈리스의 존재를 지운다. 여성 홈리스는 가정폭력과 가족해체 등 홈리스 상태에 처한 이후 필요한 서비스 등 홈리스 상태에서의 경험 역시 젠더화되어 있다. 그러는 현재 한국의 노숙인 등 복지정책은 원칙부터 실행 전반에 있어 성인지 관점이 크게 미흡하다. 2019년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해야 한다고 노숙인 복지법이 개정되었지만 실행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일부 노숙인 등 복지는 여성이란 이유로 차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행 홈리스 정책은 구상과 실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젠더 관점으로 점검되고 재편되어야 한다. 무연고 홈리스 사망자의 애도받고 애도할 권리를 보장하라. 주거 제공을 위한 우선으로 한 홈리스 정책 시행하라. 시행하라. 주쟁. 홈리스에 대한 차별 금지, 평등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주쟁. 여성 홈리스 존재 인정하고 젠더 관점 정책 시행하라. 투쟁. 2022년 12월 12일 홈리스 추모 주간 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네, 이것으로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홈리스의 인간다운 삶과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2022년 홈리스 추모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